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한 구독자분의 댓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 요즘 잘 지내시나요? 예전에 포닥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연을 전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나름 잘 해결하고 위 연구실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컷 해볼게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댓글로 또 느껴지는 게 그 포닥이 좀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의 상황을 좀 정리해 드려보자면, 이분이 미국에서 한 박사과정으로 연구실 랩에 들어갔는데 지도 교수가 너무 거물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더 큰 정부기관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쪽에 주로 가 있어서 랩 생활을 좀 지도를 좀 소홀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바지 사장으로 포닥을 앉혀놨더라고요. 원래 포닥이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왜 포닥을 뽑냐면, 자기 랩이 점점 커지면 그 랩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교수가 너무 바쁘면은 중간 보스를 하나 세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닥을 뽑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자기 밑에 교수를 고용할 만한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포닥의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포닥을 뽑아놓고 포닥한테 박사과정 애들 좀 연구 좀 지시해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정말 중요한 뭐 기업 CEO들과 막 이렇게 만나면서 펀드 따고, 혹은 정부기관과 만나면서 펀드 따고 막 이런 일을 하려고 이제 포닥을 주로 쓰거든요. 근데 포닥은 사실 허수아비예요. 아무런 힘이 없고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닥이 근데 눈치 없이 자기가 권력자라도 된 마냥 이 박사과정 이 학생 이 원 댓글 쓰신 분을 좀 이렇게 갑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실 포닥은 바지 사장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도교수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원래 이 포닥을 고용한 그 교수랑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사회생활도 뭐 대기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임원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바로 위에 바로 윗 상사가 막 소위 말하는 그 막고참 막고참이 막 갈고도 임원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군대에서도 그러지 않나? 군대에서도 막고참한테 좀 찍혀도 우리 그 부대 말년병장 말년병장 힘이 없구나. 실세 왕고참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군대에서 좀 잘 배워갖고 나오셨기를 바라고, 군대에서 사실 배운 것들이 이런 거 세상을 보는, 세상의 그 흐름을 읽는 뭐 이런 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군대에서 뭐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이 많아서 하여튼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름방학에는 모 기업에서 인턴을 완료하고 리턴 오퍼를 받았습니다. 내년 여름에도 다른 인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혹시 인턴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지원하셨던 채널이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인턴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인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실리콘밸리 대기업에서도 인턴을 뽑아요. 근데 인턴이 정직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인턴을 하시는 거를 취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요, 사람을 뽑을 때 연구 핏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턴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인턴 자체가 연구 핏을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 일을 해보는 거잖아요. 핏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하실 분들에게 인턴하는 거를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에 들어온 인턴을 막 데리고 제가 막 일도 시켜보고 일도 가르쳐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평가하죠. 근데 사람이 좀 괜찮은지, 일도 잘하면서 인간관계도 좋고 뭐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인턴 하시면서 한순간 잘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직원 오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인턴을 했냐 안 했냐?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왜 안 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공계 랩 생활을 할 때 지도교수를 교육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신의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는 진정한 교육자, 이 컨셉으로 보시면은 이제 박사과정 망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도교수란 사람들은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대학원 랩실을 절대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지도교수는 정부기관이나 다른 뭐 회사의 R&D 펀드를 받아와가지고 그 펀드를 받아와서 이제 학교의 수수료를 좀 상납하고 그 다음에 본인 그 랩의 연구비가 떨어지는 항목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을 뽑고 박사과정 학생들을 연구비를 주고, 그러니까 연구비랑은 그들의 뭐 펀드죠. 뭐 학비 면제해주고 월급 주고 그렇게 해서 연구실을 돌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 이제 미국 이공계 교수들 보면은 교수에서 막 이렇게 뭐랄까 정교수 되고 막 학과장 되고 막 총장 되고 막 이렇게 교수들도 직급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다 돈이에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따왔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따왔냐? 그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교수를 교육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육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걸로 보셔야 돼요. 중소기업 사장님. 그러면은 큰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사장님 입장에서는 봐봐요. 생각해봐요.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가 당시에 한 13,000불 정도 됐는데 요즘 제가 검색해보니까 제가 나온 박사과정 학교 학비 올랐더라고요. 한 18,000불 이상으로 올랐어요. 학비 이렇게 많이 오르다니. 저 주립대 나왔거든요. 주립대 박사과정 했는데 학비가 뭐 예를 들면 18,000불이라 해봅시다. 한 학기에 18,000불이에요 18,000불. 그거를 교수가 교수 연구비에서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박사과정 때 2,300불 정도의 월급을 받았는데 요새는 3,000불 넘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자, 그러면 매 학기 18,000불 어치의 등록금을 교수 연구비에서 나가고, 그리고 그 박사과정 월급 월 3,000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난 투자예요. 그 고용을 하는 엄청난 투자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봐봐요. 방학 때는 학생들이 보통 수업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교수가 학비를 대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월급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야말로 교수 입장에서는 박사과정 학생을 싸게 굴려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이 중소기업 사장은 방학 때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들을 랩에 나오라고 하고 연구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랑 달라요. 학부는 방학은 방학이잖아요. 아싸 방학이다 가잖아요. 근데 대학원생에게 방학은 없어요. 대학원생은 직장인이에요. 학기 중에도 연구하고 방학 중에도 연구하고 교수에게 월급 받는 직장인이고, 박사과정 지도교수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눈치 없이 방학 때마다 인턴 가겠다 하면은 교수의 심기는 매우 불편한 거예요. 저 인간을 싸게 굴려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인건비 낮은 상태에 방학 그 박사과정이야말로 인건비 한 달에 월 3천만 원, 월 3,000불만 주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박사급 브레인이기 때문에 이 고급 브레인을 싸게 굴려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 찬스에 인턴을 간다고요? 교수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턴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박사과정 할 때 뭐 한 번 정도 하면은 뭐 그 정도 가지고 교수가 뭐라고 안 하는데, 박사과정 하면서 매 학기마다 나 인턴 갑니다 하면은 이게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각을 잘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군대 나오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좀 감각을 좀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참이 있어요. 고참이 있는데 그 위에 병장이 예를 들면 창고 정리해 하고 시켰어요. 창고 정리
근데 막고참이랑 둘이 같이 시켰어. 그러면 막고참한테 가서 우리 창고 정리하시지 말입니다. 그 병장님이 우리 둘한테 시켰으니까 반반씩 하지 말입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고참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쫄따구가 좀 더 하는 거를 선호하잖아요, 막고참은. 그래서 제가 창고 2개를 할 테니 그 막고참님은 창고 하나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쇼부를 봐야 이제 군생활 편한 거잖아요. 이런 감각 있잖아요, 감각. 이런 감각이 좀 필요한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감각을 배울 수 있죠. 저는 군대에서 이런 감각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막고참이 완전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배울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배울 게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가 간다 안 간다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전 안 갈 거예요. 왜냐면 뭐 돈도 별로 안 주고 고생했으니까. 근데 뭐 저도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입장으로서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근데 뭐 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가야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의 이제 막고참이 굉장히 성격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되게 예민하고 쉽게 열받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비위 맞추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오냐오냐 좀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남의 뭐랄까 비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군대에서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위에 막고참이 완전 빡 돌아가지고 막 나를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사람은 빡 도는구나. 요거를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지도교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 때 지금 이 타임에 인턴을 가면은 저 인간이 되게 싫어하겠다. 이런 감각은 좀 기본적인 감각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서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안 가고 면제된 사람들 보면은 요런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눈치가 좀 없죠. 근데 요런 게 좀 이제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감각이. 그래서 그런 거 잘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여성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군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이 사회생활 할 때 이 힘을 가진 상사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될까. 군대에서 제가 배웠던 최고의 가르침은 뭐냐면 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화나지 않게 하면서 그의 비율을 맞추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 요거를 정확하게 배우실 수 있는 그것이 사실 군대에서 제가 배웠던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드라마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넷플릭스에서 DP라고 있습니다. DP라고 정혜인 씨가 주연한 드라마, 군대를 다룬 드라마인데 군대를 정말 리얼하게 아주 잘 표현했어요. 군대에서 정말 있었던 일을 이게 막 CCTV로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군대라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갇힌 환경 속에서 이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까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회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본연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군대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배운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교수가 싸게 박사과정 학생을 굴려먹을 수 있는 저런 찬스이기 때문에 지도교수는 방학 때 학생을 굴려먹고 싶어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본연의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에 면전에 대고
방학 때마다 저는 인턴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교수가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교수들과 한국 교수들과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원래 갑질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잖아요. 힘을 가진 자가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문화입니다. 그게 원래 이게 조선시대부터 감투 쓴 사람들이 갑질하던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거기다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일본 순사들이 갑질하는 거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힘을 가진 사람이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기독교 청교도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착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왜냐면 기독교의 율법에 의하면 그 힘을 가진 자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수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학생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착취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큰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컬처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의 교수들은 자기가 학생을 착취하고 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합니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수가 자기가 교수라고 해서 그 무한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학생들의 사정을 좀 봐주면서 약간 동반자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잘 말하면 또 오케이 될 수 있어요. 학생이 제가 이번에 인턴을 가야 됩니다 하면 교수가 당연히 부글부글 하겠죠. 뭐라고 내가 저 인간을 이번 방학 때 막 이렇게 골려 먹어야 되는데 뭐라고 인턴을 간다고 하면 교수가 좀 화나지만 본인이 사회적 강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갑질을 잘 안 해요, 미국 교수들이. 그래서 하지만 사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학생이 잘 얘기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방학 때 좀 제가 일을 해가지고 좀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아내가 좀 아프다.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상황을 좀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빨리 졸업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방학 때 자꾸 이제 인턴 가게 되면 졸업이 좀 늦어져요. 알고 계시죠? 저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학생 때 인턴하면서 푼돈 버는 것보다 박사과정을 초스피드로 끝난 다음에 박사학위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채 일을 할 때 돈을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빨리 졸업하는 게 저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인턴을 안 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저는 빠른 졸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빨리 놔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박사과정 한 명은 박사과정 만년차 되면 이게 박사급 브레인이라서 뽑아먹을 게 많아요. 근데 박사라는 라이센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교수는 박사과정 학생을 한 달이라도 더 붙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지도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졸업할 때 너 연구가 좀 별로기 때문에 한 1년 더 있어야겠다. 너 올해 졸업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지도교수의 속마음이죠, 그게. 왜냐면 좀 박사급 인력을 1년만 더 데리고 있어도 자기 주머니에 떨어지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러고 싶어 하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기독교적인 컬처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후하게 대접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이 고아와,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과부, 남편이 없는 여자, 그리고 나그네, 즉 외국인. 저는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율법에 의해서 저를 후하게 대접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외국인 생활할 때였죠. 박사 같은 때.
교수가 1년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제가 어떻게 딜을 했냐면 아주 기독교적으로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뻥이 아니라 그때 와이프가 마침 제가 박사 졸업하던 그 타이밍에 유산을 했었어요. 유산. 임신했었는데 임신 한 달? 한 달인가 2달쯤 됐을 때 아내가 유산을 했어요. 유산.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 아이가 유산됐다는 거는 사실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 슬픈 일을 있는 그대로 교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유산했습니다. 저는 너무 슬프고 유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정이 굉장히 슬픈 분위기고, 아내가 왜 유산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박사과정이라서 돈도 못 벌고 이런 남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졸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내가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유산한 거를 제가 이용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절묘하죠.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을 때 미국 내국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제 지도교수는 율법에 의해서 저를 놔주었습니다. 외국인을 착취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저에게 며칠간 고민하더니 그냥 너 졸업시키기로 했다, 다른 박사과정 학생 구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졸업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을 3년 9개월 만에 졸업했습니다. 석사 1년 9개월, 박사 3년 9개월, 이렇게 해서 5년 6개월 만에 총 석박 통합으로 치자면 그 타이밍이죠. 5년 6개월 만에 석박사를 모두 마쳤어요. 저는 석박 통합을 한 건 아니었는데, 석사는 A라는 학교에서 1년 9개월 하고 박사는 B라는 학교에서 3년 9개월을 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마쳤어요. 엄청나게 빨리 한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수와의 그런 솔직하게 터놓는 커뮤니케이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컬처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탐욕을 부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고 계실 거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속성을 모르고 이 언론이나 미디어에 묘사된 그 기독교인의 이미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언론이나 미디어는 항상 반기독교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기독교인들이 막 기독교 목사가 막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막 헌금으로 막 횡령하고 막 이런 것만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가지고 보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건데,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런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파는 되게 탐욕스럽고 좌파처럼 정책적으로 부자에게 높은 세율을 매겨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좌파적인 생각이 반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우파적인 생각이 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우파가 추구하는 거는 시스템을 만들지 말고 작은 정부를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자유방임으로 내버려 두면 된다는 게 미국 우파의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독교라는 컬처가 그거를 해결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파는. 그러니까 우파가 기독교 사람들이 많이,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우성향을 갖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부자에 대한 증세, 부자에 대한 증세 그런 게 없이도
사회적으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파고,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좌파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문화 코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연구실에서 RA 오퍼를 받았는데 전력 시스템 기반 네트워크 보안을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전력 시스템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연구 분야는 뭐냐면, 일단 이걸 이해하기 전에 레거시 그리드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자, 레거시라는 뜻이 뭐냐면, 레거시는 전통적인 이라는 뜻이죠. 그리드는 뭐냐면 전력망을 그리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전력망, 즉 레거시 그리드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즉 석유,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화력 발전이 가장, 즉 석탄 태워가지고, 석유나 석탄 태워가지고 그 석유 연료, 화석 연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커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원자력이 이제 굉장히 효율이 높은 그런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좌파들은 늘 환경 문제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좌파의 주 수입원이 뭐냐면, 좌파 정치인들의 주 수입원이 뭐냐면 환경에 문제가 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자꾸 이 이데올로기로 이제 좌파 세력들을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에 계속 문제가 있다라는 이슈를 계속 제기합니다. 그래서 CO2, 특히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그 화력 발전을 할 때 이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 썰을 풉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구 온난화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본격적으로 측정된 게 1980년대부터인데, 1980년대는 좌파 진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지금 원래 지구가 좀 더워지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구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를 정말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몇만 년에 걸친 데이터를 쭉 봐야 돼요. 과거에는 그 온도 센서가 없는데 어떻게 온도를 컬렉션 하냐고 할 수 있어요.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화석에 이제 화석상 존재하는 그 지역에 어떤 존재하는 특정 생물들을 추적하면은 온도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실제로 몇만 년에 걸친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구는 계속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빙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워지고 있는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절묘하게 좌파들이 캐치한 다음에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CO2 때문에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환경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프레셔를 만든 다음에, 큰 정부를 만든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부자들의 증세를 통해서 이제 펀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태양전지 같은 거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환경에 좋은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태양전지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오폐수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가스라이팅이 다 거짓말이고 좌파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좌파는 왜 거짓말을 할까 생각해보면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좌파 진보 세력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바탕으로 한 윤리는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뭔가 이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문제야말로 인간이 참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정치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인데 이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 가스라이팅입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이 인간들이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파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적 컨셉으로 항상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레거시 그리드는 사실 뭐 문제 없어요. 잘 쓸 수 있습니다. 화력 발전으로. 그리고 석유는 고갈되지 않아요. 석유가 자꾸 공룡의 시체다. 그래서 계속 고갈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좌파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석유가 공룡 시체 아닙니다. 석유는 땅속 깊숙이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생성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인류는 아직도 인류는 석유가 왜 만들어지는지 메커니즘 몰라요. 2023년 지금도. 아시겠죠? 개신교인인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류가 이걸 증명한 적이 없어요.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땅속 깊숙한 곳에 올라오는데 인류가 가진 과학기술로 아직 땅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자, 그런데 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땅속에는 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그 위에 지표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거 증명된 적 없어요.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지진파를 쏴가지고 지진파가 그 반사되는 각도가 그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추측하는 거예요. 지구 안에 밀도가 다른 레이어가 있다라고 추측하는 건데 한 번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땅을 파야 증명하는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로는 몇 킬로미터 못 파들어가요. 그러니까 석유가 왜 만들어지는지 인간은 모릅니다. 다만 그거 다 추측이에요. 공룡 사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석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탄소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탄소가 땅속 깊숙한 곳에 왜 들어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추측인 거죠. 지상에 있던 이런 나무, 식물들이 이제 오랜 시간 지층에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석탄이 됐다. 그리고 공룡 같은 그 탄소를 가지고 있는 유기 생명체들이 쌓여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석유가 됐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건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상상 속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 시체가 아니에요. 시체가 아니고 땅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인간은 아직도 그거를 왜 만들어지는지 메커니즘을 모르는데 계속 언리미티드하게 무한으로 땅속에서 생성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표로.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화석 연료를 가지고 계속 전기 생산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CO2 발생 같은 경우도 우리 초등학교 시간에 배우잖아요. CO2는 오히려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먹이가 됩니다. CO2가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식물이 먹을 게 많아져서 광합성 잘할 수 있고 식물이 잘 자라요.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그게 이제 온실가스가 돼서 대기권을 덮어서 그 지표가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이거 증명된 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구가 지금 더워지고 있는 타이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적인 테크놀로지예요. 결국에 레거시 그리드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태양전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좌파들은 이 친환경 테크놀로지로 이제 본인들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큰 정부를 세우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좌파들은 자꾸 이렇게 친환경 테크놀로지 하면서 환경에 문제 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스라이팅 할 때 이제 그 메커니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모든 가정의 지붕에 이제 태양전지를 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큰 정부가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좌파들이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태양전지가 집집마다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화석연료는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태양전지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낮 동안 발전한 걸 밤에 쓰려면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ESS라고 하는 배터리예요.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결국에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큰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그래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 있잖아. 전기를 하루 종일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배터리를 집집마다 놓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계속 성장한다면 결국 태양전지랑 배터리 기술 쪽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 그럼 박사과정 때 태양전지랑
배터리 ESS 즉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공부하면 되겠네 하면은 이제 노가다가 그 사람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박봉의 노가다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 전력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시스템을 감시하고 있다가 낮에 태양이 충전이 활발한 시즌에는 그거를 그 배터리에다 저장하고 밤이 돼서 해가 지면은 그 전기를 릴리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집 한 군데에만 있는 그 태양전지랑 배터리만 이용한다면 이건 알고리즘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아두이노 같은 아주 심플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력 네트워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전국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국의 집에 있는. 그래서 어떤 집은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전기를 조금 쓰고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거를 마치 사람 몸의 세포처럼 다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을. 그래서 인공지능이 전국 혹은 전 세계의 집을 관찰하고 있다가 철수네 집은 전기를 많이 써요. 근데 영인의 집은 전기를 많이 안 씁니다. 그러면 영인의 집에 있는 배터리를 끌어다가 철수네 집에 더 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 모든 걸 감시하고 있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네트워크가 중요하겠죠. 네트워크. 그리고 그래서 뭐 와이파이나 인터넷 같은 걸로 이게 모든 집집마다 전기 상황이랑 전기 저장 상황을 인공지능이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겠다는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공지능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거의 어떤 핵심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걸 왜 하냐?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집집마다 전기 자동차를 놔둬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그리고 차고에는 ESS 즉 배터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마저도 밤에 안 탈 때는 ESS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배터리로.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을 또 밤에 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 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레거시 그리드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AI를 기반으로 한 그리드, 네트워크 그리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결국에 인공지능이 모든 가정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소설을 보면은 빅브라더가 등장하고 전 세계라기보다는 그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테크놀로지가 감시하는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자본주의를 비판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를 비판한 책이에요. 1984는 공산주의를 비판한 시스템이에요. 아니 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테크놀로지에 의해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공산주의를 지금 묘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1984는 공산주의를 비판한 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좌파 테크놀로지 아시겠죠? 이 좌파 테크놀로지가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발전하잖아요. 미래사회에. 그러면 사회는 공산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AI가 결국 AI를 이용해서 인간이 하고 싶은 거는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인간이 시스템을 만들고 큰 정부를 만들고 사람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려고 하는 그 사상이 좌파 진보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좌파 진보가 가정하고 있는 건 신은 없다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의 핵심은 그래서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의 핵심은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그 유물론에서 이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은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발전한 곳은 항상 기독교를 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좌파 진보를 싫어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파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 성경적인 게 우파잖아요. 성경적인 사상은 뭐냐면, 인간이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작은 정부, 개인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 사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이 어떤 시스템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이 믿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환경 문제는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 기반의 그 시스템은 좌파적인 아젠다예요. 이게 글로벌 좌파의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근데 앞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사회를 좌성향으로 이끕니다. 왜냐면 인공지능 자체가 좌파예요. 인공지능이 왜 좌파인지, 인공지능 사람이 아닌데 왜 정치적 성향이 있어요? 라고 물으시면은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 자체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실리콘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인간보다 강한 신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입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셔야 이제 미국 문화가 가는 방향이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제 글로벌 좌파들은 이제 힘을 계속 얻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세상 마지막 날이 오면은 그 좌파 진보적인 그런 사탄의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돼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좀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의하면 좌파 진보 사회로 앞으로 가게 되고, 요한계시록이 예언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인공지능 발전만 봐도 좌파 진보적으로 가는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로드맵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초거대 인공지능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상 신이 될 거예요. 모든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거를 미리 내다본 조지 오웰이 이 공산주의적인 세상을 비판한 것이 1984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열심히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1984 읽어보세요. 그럼 님이 말한 거 전력 기반 시스템 네트워크 나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님의 선택이에요. 님의 선택.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사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결국 악으로 가게 되어 있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자, 머신러닝을 통해서 내가 모은 데이터를 공부시킨 다음에 그걸 나 좀 편하게 쓰자는 게 왜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에는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거를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세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은 반드시 악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그 개신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청교도 국가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미국은 이제 이거를 좀 잃어가고 있어요. 청교도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좌파 진보가, 반성경적인 좌파 진보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은 계속 좌파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통 세력들은 이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미국 내국인들이 이걸 되게 우려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으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일단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치 헬레니즘처럼 모든 가치는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다원주의를 주장을 해야지만 미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청교도 국가로 시작했지만 계속 종교 다원주의와 좌파 진보적인 그
그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결과 1970년대 이후로 급속히 미국은 좌파 진보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요즘 미국 그 문화의 화두는 뭐냐면 동성결혼, 이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이걸 굉장히 우려하면서도 또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그 미국의 보수 우파, 즉 성경적인 가치를 보수하려고 하는 우파와 반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좌파 진보랑 이게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게 현대 미국 컬처입니다. 근데 지금 님이 말씀하신 이 테크놀로지는 좌파 진보 테크놀로지, 반기독적인 테크놀로지에 속하는 거예요.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모든 가정의 전력 시스템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한 다음에 이제 큰 정부가 나타나서 이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이 시스템적으로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가는 로드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좌파 진보가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좌파 진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 우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그래서 세상에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적인 우파 보수 세력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타이밍이 오고 있다, 지저스의 세컨 커밍이 오고 있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아셔야 돼요. 미국 문화입니다. 아셔야 돼요. 왜냐면 님이 개신교인이든 아니든 그 미국의 이게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사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엔드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드타임이 오고 있다, 지저스의 세컨 커밍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은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으로 갈 거예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공산주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좌파 진보의 강력한 흐름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 가지 세력의 어떤 문화의 엄청난 카오스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실까? 예수님 진짜 오신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은 악마의 화신이 이 땅에 나타나서 대환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환란의 끝에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거대한 빅픽처예요. 근데 미국의 보수 우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류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종말의 타이밍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수 우파는 보는 거고, 진보 좌파들은 이제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뭔 소리냐, 인류가 지금 이렇게 화려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인공지능 이렇게 좋은 거 뭔 소리냐 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열심히 시스템을 만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좌파 테크놀로지예요. 사실 좌파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들은 다들 좌파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막 하는 게 뭐냐면 게이 퍼레이드, 퀴어 축제 막 이런 거를 열심히 미는 게 인공지능 회사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들은 좌파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다 아는 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 문화를 바라볼 때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은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왜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왜 쟤네들이 저 얘기를 하고 그걸 못 알아들어요. 제가 좀 설명해 주니까 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요것만 딱 알면은 이게 뭔가 좀 보여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